자, 안녕하십니까.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해 수업 진리의 정신병리학 세 번째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2주 전이죠. 우리가 격주라는 수업이니까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렸던 강해의 내용들을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존재와 망각에 대한 개념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존재에 대한 망각 없이는 현실에서의 일상이 지속되기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망각 속에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존재는 또한 망각을 우리에게 소환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망각했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아주 상식적인 설명을 제시해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텍스트의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이렇습니다. 락강의 세미나 11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가 불타는 꿈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사실상 두 개의 꿈을 꾸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꿈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지난 밤 사이에 우리를 찾아온 그런 꿈이고, 자, 그 꿈은 환상의 세계라고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그런 꿈인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이 깨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현실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현실의 세계 역시 꿈의 세계라고 락강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꿈의 세계는 보다 비현실적인 꿈의 세계라고 락강은 이야기해요. 리얼리티의 세계가 보다 비현실적인 세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주입상수와 관련해서 현실은 보다 더 멀리 떨어진 세계이고 더 비현실적인 세계라는 의미에서 보다 깊은 잠에 빠진 꿈의 세계라고 락강은 세미나 11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락강이 세미나 11에서 또한 그 이야기를 하죠. 장자의 꿈 이야기를 하죠. 꿈에서 나비였던 장자가 꿈에서 깨어나 하는 질문이 그것이죠. 우리가 흔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질 때 하고는 하는 그러한 질문들인 것이죠. 꿈속에서의 내가 진정한 나인가? 아니면 깨어난 내가 진정한 나인가? 나는 나비인가? 혹은 장자인가? 나비의 꿈을 꾸었던 장자인가? 아니면 장자의 꿈을 꾸고 있는 나비인가라는 이 순환적인 꿈의 세계가 락강의 논점으로 수용되어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충동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의 주입상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꿈을 꾸는 그러한 존재라는 설명을 락강이 세미나 11에서 제시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은 보다 환상적인 영역, 보다 견고하지만, 보다 조직적이기는 하지만, 보다 우리 자신의 주입상수와 관련해서는 보다 소외된 영역이라고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망각의 세계라는 거예요. 현실은. 리얼리티의 세계라는 것은 망각의 세계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주입상수와 관련해서. 자, 그런데 존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실에서의 일상이 지속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결국 현실이란 망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진술을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인데, 자, 이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의 역설적인 행위를 드러낸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지난 첫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배포 자료를, 텍스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서 몇 페이지인가 하면 9페이지의 상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의 상단에 제가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단어를 두 가지 언어로 서술을 해놨어요. 자, 그걸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Ich bin Koreaner. 나는 한국인이다. 혹은 프랑스어로는 Je suis coréen. 나는 한국인이다. 에서 자, 어떻게 철학이 역설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이 단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이데거가 하는 것처럼 Ich bin Koreaner에서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는 문장에서 bin이라는 단어에, 즉 sein 동사의 현재형이죠. 1인칭 현재형이죠.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그 이다라는 동사에, bin이라는 동사에 주목하기 시작한다면, 자, 그걸 망각하지 않는다면 말을 하면서 그 단어를, 그 자인 단어의 변화형인 그
존재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있지 않다면, 혹은 뭐 프랑스어에서는 주수에서 수이죠, 수이. 에트로 동사의 1인칭 현재형인 이 수이의 의미를 묻기 시작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사유를 전개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이한 상태 속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존재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이한 상태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가 하면, 독일어로 하면 이히가 코리아나로 환유되지 않는 상태, 프랑스어로는 주가 고해양으로 환유되지 않는 상태, 한국어로 하자면 나라는 단어가 한국인이라는 단어로 환유되지 않는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유라는 것은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에 의해서 대체되는 상태인 것이죠. 나라는 기표의 자리가 있었지만 이 나라는 기표의 자리가 한국인이라는 기표에 의해서 갈아치워지는 그러한 환유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 그럼 사유가 전개되지 않나요? 이전에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환유라는 것은 의미를 생산하는 기능인 것이죠. 나는 한국인, 이렇게 나, 한국인이라는 두 개의 기표가 서로 환유되는 방식으로 의미가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말하는 저의 이 문장에 의해서 저 사람은 한국인이구나 라는 의미를 전달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은유의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생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라는 존재자는 의미의 장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세계 내에 위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적인 상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단어에, 기표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특히 존재 기표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자인이라는 기표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심각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표 연쇄가 정지된다는 것이죠. 기표 연쇄가 정지되고, 그렇게 된다면 리비도의 안정적인 흐름들이 정지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철학적인 우울의 상태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일종의 병적인 상태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진리의 정신병리학이다라는 부제를 붙여서 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거예요. 오직 하나의 기표에만, 자인이라는 기표에만, 존재함이라는 기표에만, 있음이라는 기표에만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기표에만 리비도가 투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일종의 광적인 상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광적인 상태. 어떤 광적인 상태인가 하면 성도착적인 광적인 상태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성도착적인 광적인 상태가 벌어진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의 기표에만 리비도가 투자가 되어서 그 기표가, 자인이라는 기표가 나는 뭐뭐이다, 그 이다라는 기표가 다른 기표와 맺고 있던 관계가 해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해체되기 시작하면 이 자인이라는 기표는 상징계 내로부터 일탈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탈하게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의 사물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좌표로부터 일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물신적인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 페티시의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하이데거는 자인이라는 기표에 주목함으로써 그 기표를 물신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신화. 그 기표를 페티시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인이라는 기표가 원래 이전에 다른 기표들과 맺고 있었던 관계, 즉 상징계 내부에서 그것이 기능하던 관계를 해체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부정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철학의 기능이라면, 지금 하이데거가 자신을 철학자라고 제시하면서 고대 철학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자신도 하나의 기표에 주목하고 그 기표가 이전에 관계 맺고 있었던 다른 기표들과의 관계망으로부터 끌어내어서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을 쓰다듬고 그것을 물신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면, 자, 이것이 철학이라면, 철학은 뭔가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없던 문제를 만들어서 삶을 곤경에 빠뜨리는 히스테리적인 태도라는 거죠. 공백을 탐닉하는 태도인 것이니까, 카오스를 탐닉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철학은 없던 문제를 만들어내는 히스테리적인 실천이고,
혹은 모든 결여와 균열을 남김없이 봉합하려는 시도 속에서 오히려 공백의 유령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강박증적인 광기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지금 하이데거의 태도를 가만히 보세요. 이 자인이라는 동사, 이 있음이라는 동사, 이 기표를 그냥 적당히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적당히 사람들이 그냥 평균적인 이해 속에서 그거는 그런 단어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 라는 방식으로 그냥 이해하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하이데거는 그걸 더 깊이 하려고 해요. 더 남김없이 하려고 하죠. 이게 전형적인 철학자들의 태도인 것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근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이 태도는 강박증적인 태도인 거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혹은 이 자연이라는 기표에 이 있음이라는 이 존재라는 기표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한 자락이라도 존재하는 상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러한 태도는 강박증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불안하니까 그것에 탐닉하고 그것을 끌고 와서 그 기표를 이리 딱 분절해 내놓고 내 앞에 얹어놓고 그것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남김없이 파악하려는 태도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강박증자들의 숙명이 그러하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본인의 삶이 곤경에 빠지는, 본인의 삶의 좌표가 그 상징계 내부로부터 일탈하게 되어버리는 병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결국은 강박증적인 증상이 우리에게 야기하는 결과라면, 자, 철학은 그러한 강박증적인 병적 행위라는 거예요. 혹은 물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존재라는 기표 자체를 물신화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쾌락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고, 보다 강력한 쾌락에 접근한다는 것은 상징계라든지 기존의 세계가 팔루스라는 것의 지배에 의해서 우리에게 분배해주는, 배분해주는 그 수준의 쾌락에 머물려고 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죠. 존재라는 기표를 통해서 결국은 주이상스를 가리키는 담화를 구축하려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징계가, 기존의 철학사가 부여하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러한 의미의 세계로부터 빠져나가서 그러한 철학사 자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새로운 또 하나의 이질적인 상징계를 구축해내려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착적인 태도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이데거의 시도 혹은 근본적인 철학자들, 자, 끝까지 갔던 철학자들, 그냥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함으로써 상황을 봉합하는 그러한 이름뿐인 철학자들 말고, 그런 철학자들은 많죠, 여러분. 그런 철학자들 말고 하이데거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끝까지 갔던 철학자들의 욕망의 구조는 히스테리 아니면 강박증 아니면 성도착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철학은 병적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병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병. 자, 이런 논점은 사실은 제가 이전에 나는 악령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책에서 철학적 욕망의 기원과 소크라테스라는 책이죠. 작은 소품이었는데 거기서 이미 사실은 제시를 했었던 논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은 병이다, 정신병이다라는 관점. 거기서는 철학은 히스테리인가, 혹은 철학은 성도착증인가, 혹은 철학은 정신병, 즉 조현병인가 라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철학의 병적인 특성을 제시했었던 거죠. 소크라테스를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태도와 소크라테스의 그런 어떤 욕망의 구조를 변론이라는 텍스트를 분석을 함으로써 제시를 했었던 논점인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논점들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하이데거를 분석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소크라테스에게 했던 분석의 방식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조금 더 정교한 방식으로 하이데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철학은 정신병이다라는 기본적인 논점인 것이고, 그래서 철학은 죽음 충동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사유의 구조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라는 방어적인 영역 내부에서 작동하는 것이라면, 철학은 죽음 충동에 접근하는 담론의 구조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철학은
유사 철학 말고, 사이비 철학 말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논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논하고,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하는 그런 철학 말고, 진짜 철학, 그런 처세술에 대한 것 말고, 우리가 대형 서점에 가면 신간 코너에 잔뜩 쌓여져 있는 그런 책들 말고, 처세술 말고, 진정한 철학은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철학은 병적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철학은 우리의 사유를 돕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유를 정지시키고 파괴하는 죽음 충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릴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수업에서 나누어 드렸던 자료, 조금 전에 봤던 그 자료의 9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문장이 하단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한국어와 독일어를 함께 적어놨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어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숨가쁘게 몰아대며 연구하도록 만들었던,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정한 철학자들이죠. 병적인 철학자들. Sie hat das Forschen von Plato und Aristoteles in Atem gehalten. 그리고 프랑스어로 하면 C'était qui a tenu en haleine la recherche de Platon et d'Aristote. 즉, 숨가쁘게 en haleine, in Atem, 몰아대며 연구하도록 만들었던 in Atem gehalten. 자, 이 질문은 존재의 질문인 거죠. Seinsfrage인 거죠. 이 존재의 질문은 조금 전에 정리를 해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광기라는 거예요. 숨가쁘게 몰아대며, 왜 그들이 그렇게 숨가쁘게 몰아대게 만들었던 것일까?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관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철학자들은. 이 병적인 질문은, 이 니사프라그는, 이 질문은 현실을 붕괴시키는 병적인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병적인 질문에 대해서, 철학자들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했는가? 아테네가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했는가? 외면했던 거죠. 외면했던 것. 추방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우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실을 지탱하는 것은 알지 않으려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지탱하는 것은 락강의 태제죠. 락강의 유명한 명제인 알지 않으려는 욕망으로 현실은 자신을 방어한다는 거죠. 그런 병적인 질문들이 등장할 때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런 철학자들이 등장해서 자신들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마지막 장소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죽음 충동의 사태는 현실에 의해서 봉합되고 은폐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철학적 질문들의 숙명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침묵 속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Verstummung, 침묵 속에 빠져버린다. Still, 침묵한다. 더 이상 이 질문이 발음되지 않도록 은폐된다라는 거예요. 즉 실어증에 빠진다라는 거죠. 아파지, 실어증에 빠져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무언가 어떤 면에서는 뭐 폄훼하는 방식으로 교보문고에 가면 그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면 온갖 종류의 처세술들이 판을 친다, 넘쳐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 진정한 질문들은 침묵 속에 던져지는 것, 그리고 가짜 질문들이 우리에게 항상 공급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즉 철학이 소수학문인 이유는 그렇다는 것이죠. 철학이 소수학문인 이유는 좀 여담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이 여러분들 지금 이 하이데거 수업에 총 53명이 참여를 하시고 계신데 과도한 숫자죠, 여러분. 과도한 숫자입니다. 철학은 소수학문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좀 기이한 사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세미나 강의, 락강의 세미나 강의를 해도 이 정도보다 많이 모이시는데 저로서는 감사할 뿐이긴 하지만 그렇게 기대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철학이 혹은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강의가 소수인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한 사회가 지탱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사회는 항상 방어적인 방식으로 그 질문들을 차단하고 자신들의 현재를 내일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즉 파괴되지 않도록 자신들의 사유의 체계가, 자신들의 고정관념이 항상 보존될 수 있도록 방어하고, 그렇지 않은 현상들에 대해서는 밀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철학의 죽음 충동의 질문들은 언제나 소수자에게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망각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는 것이죠. 역사가, 하이데거의 관점에 의한다면 역사가 이러한 질문들을
플라톤이 했던 질문,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서 플라톤이 했던 질문, 혹은 거꾸로 플라톤의 입을 빌어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질문, 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그 질문, 그 죽음 충동에 가까운 그 질문들이 역사 속에서 망각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고, 그러한 망각이 지속되다가 가끔씩 등장한다는 거예요. 가끔씩. 예를 들면 해겔에서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하이데거에게서 등장한다는 거죠. 항상 질문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이런 질문이. 자,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러한 죽음 충동의 기표들에 대해서 역사가 자신을 방어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것을 없는 것으로, 비존재로서 간주한다든지, 자, 그건 환상이야. 자, 그런 질문들은 허상이야, 헛소리야, 궤변이야 라고 말한다든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아테네인들이 했던 그런 평가였죠. 아니면 자, 그건 진부한 거야. 그런 질문은 이제 너무 진부해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진지한 질문을 던지면은 그걸 뭐라고 하나요? 요즘 말로 진지충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댓글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진지한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딱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요즘 말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걸 진부한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진부한 것으로. 독일어로 이걸 트리비알리제악트라고 하죠. 트리비알리제악트. 프랑스어로는 트리비알리제라고 하죠. 트리비알리제. 자, 우리의 현실이 정상적인 사건에 대해서 혹은 죽음 충동에 가까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의 사유를 정지시키고 더 이상 사유할 수 없도록 만들고 기존의 사유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 그러한 질문, 죽음 충동의 질문들에 대해서 현실이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은 그것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던가 아니면 진부한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거죠. 존재의 질문에 대해서, 디자인스프라그에 대해서 현실은 그것을 보편과 공허라는, 알그마인과 리어라는, 프랑스어로 하지만 유니백셀과 비드한 것으로 하는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방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Man sagt, Sein ist der allgemeinste und liebste Begriff. 한국어로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Man sagt, 말한다. 사람들은 존재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내용 없는 개념이다라고 말한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존재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내용 없는 개념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보편적이니까 누구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진부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용도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읽어드리겠습니다. Jeder gebraucht ihn ständig und versteht auch schon, was je damit meint. 번역은 이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 개념을 항상 사용하고 있으며 ständig. 또한 그 개념이 그때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미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은닉되어 있으면서 고대의 철학함을 동요 속에 몰아넣었고, 동요, 운호어죠, 앙케티드죠. 그 속에 몰아넣었고 그 속에 붙들어 놓았던 그것이 일종의 태양과 같은 명백한, 소는클라흐니죠. 태양과 같은 명백한 자명성, Selbstverständlichkeit죠. 자명성이 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도 아직도 묻는 사람은 방법적인 오류를 저질렀다고 해서 문책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무도 그런 질문하지 않고, 왜냐하면 태양처럼 자명하다라는 거죠. 소는클라흐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명한 것이 되었으니까 아주 진부한 것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물으면 문책받는다라는 거예요. 비난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류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주 사변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문책당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현실이, 리얼리티가 죽음 충동의 질문에 대해서 혹은 존재 질문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질문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선명함의 세계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렇습니다. 독일어로는 태양과 같은 명백한 자명성을 소는클라흐는 Selbstverständlichkeit라고 하는데, 태양과 같은 명백한 자명성을, 그래서 한국어로도 태양과 같은 명백한 자명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프랑스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Une évidence si aveuglante 라고 했어요. Une évidence는 evidence죠. 자명함인데 si
아버글렁트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눈멀 것 같은이에요. 마치 눈멀 것 같은. 아버글렁트 하면 아버글이 눈멀다라는 것이니까 눈멀 것 같은 자명성이라는 것인데 역설적인 표현이죠. 독일에는 없는 표현이죠. 프랑스어 번역자는 그런 번역을 무슨 이유로 했을까? 자,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명한 것이 오히려 우리를 눈멀게 한다라는 거예요. 선명한 것, 확실한 것은 우리를 눈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진리를 보려고 할 때에는 어둠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지 선명함이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의 진리를, 존재의 의미를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선명함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선명함이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선명함이란 바로 존재자의 세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현실의 선명함인 것이지,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상 너머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도 확실한 것은 오히려 우리를 눈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존재 질문을 던지는가? 그토록 자명한 것에 대해서 왜 더 알려고 하는가? 모든 것이 확실한 것 아닌가? 모든 것이 확실하고 그 확실함에 대해서조차도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오류에 빠진 태도이고 궤변론적인 태도이고 현실을 뒤집는 태도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바로 우리를 눈멀게 하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이런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텍스트, 아무도 읽지 않는 텍스트, 들어는 봤지만 읽지 않는 텍스트, 예를 들면 락강의 세미나들, 많은 사람들이 락강은 이해하지만 진정으로 락강의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려고는 하지 않는 그러한 텍스트들. 자, 그러한 텍스트들을 읽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태도를 무용한 것이라고 봐요. 무용한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여러분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요즘에 어린 학생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많이 듣게 하죠. 인문학 강의를 많이 듣게 하죠. 책 읽고 하는 것. 교보문고에 얼마 전에 가봤더니 테이블이 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뭐 이런 풍경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함께 와서 거기서 책을 읽는 풍경들. 물론 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인문학의 깊이를, 그 기쁨을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보다 폭넓게 보는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 배후에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게 분명히 쓸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책만 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논술 잘하게 되죠. 국어 능력 시험에 뛰어난 성적을 받게 되죠. 결국 인문학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계산하고 우리는 인문학에 접근하는 태도를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언가 유용한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인문학을 통해서, 하이데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처세술을 우리가 인문학의 차원에서 출간하는 그러한 책들을 읽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보다 잘 행동하게 되고 회사에서도 보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덕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인문학은 우리를 자명성의 세계 안으로 들여보내서 자명한 세계 속에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인문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인문학은 철저하게 무용해야 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철학, 인문학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쓸모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쓸모가 있다는 것은 현실을 살아갈 때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원칙과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텍스트가, 어떤 담론이 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논리에도 맞아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논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텍스트라면, 그러한 질문들이라면, 자, 그건 정말 무용한 것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텍스트인 것이죠. 그러한 질문들인 것인데, 그러한 질문들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이고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질문들을 질문하는 존재에 대해서, 존재자에 대해서, 현존재에 대해서 현실의 상식은 당신은 틀렸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무용한 존재다. 당신은 궤변론자이고 당신은 이 도시의 질서를 어지럽힐 뿐이지 무엇 하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추방하게 된다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운명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째서 철학이, 인문학이 소수자의
학문인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극단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진리를 언급하며 무언가를 강의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두가 다 극단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언제나 극단적일 수는 없는 것이고 제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하지만 무언가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서만큼은 극단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질문, 자인이라는 존재라는 기표에 대해서 즉 그 모든 상징화에 저항했던 어떤 특정한 증상적인 기표에 대해서 역사가 하는 방식은, 현실이 하는 방식은 그것을 기존에 존재하는 상징계를 통해서 포획하고 그것을 해제 반응시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되었던 리비도를 풀어헤친다라는 거죠. 이걸 아브레악시옹이라고 불러요. 아브레악시온이라고 하죠. 독일어로는. 프랑스어는 아브레악시옹이라고 하고, 즉 그 속에 집중되어 있었던 그 증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었던 기표를 상징계 안으로 들여보내서 포획하고 거기에 집중되었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 해제 반응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불러요, 여러분. 카타르시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증상적인 태도와 반응들은 이제 해제되었고 더 이상 아무도 그 질문에 대해서, 그 기표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지금 하이데거는 논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지탱하고 있는, 즉 현실이 혹은 역사가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인 존재 질문에 대해서, 자인스프라그에 대해서 그건 오류다, 그건 아주 진부한 것이 되어버렸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 이제 그걸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행위가 되어버렸다 라고 말하는 이 현실을 지탱하고 있는, 이 역사를 지탱하고 있는 세 가지 토대가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제시를 해요. 세 가지 선입견이라고 말하죠. 세 가지 선입견. 세 가지 선입견이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선입견. 그러면서 첫 번째 선입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재는, 있음은 가장 보편적 개념이다. 조금 전에 보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존재는 가장 보편적 개념이다. 존재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다. 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이에요. 형이상학에서, 메타피지카에서 했던 말이죠. 그리고 존재에 대한 이해는 사람이 존재자에게서 파악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마다 이미 함께 포함되어 있다. 자, 이건 토마스 아퀴나스의 언급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존재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다. 자, 이건 맞는 말이에요. 선입견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이걸 선입견의 논리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언급인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은, 자, 존재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다라는 건, 자, 이건 맞는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했던 말은 또 이것이었죠. 존재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존재자에게서 파악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마다 이미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은 주목해야 하는 단어를 지목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이라는 단어예요. 혹은 가장 보편적이라는 표현, allgemeinst라는 표현. 자, 이게 모든 것에 공통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에서 찾아진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토대에 자리한 것이 그것이다라면 그건 보편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해석한다면 우리가 세계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존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그것이 존재이다라면, 자, 이렇게 해석되면 오류가 생산될 수 있다는 거죠. 존재는 존재자를 약분하여 도출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오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복잡한 표현이긴 하죠. 자, 이렇게 일단 먼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존재자와 존재는 다른 거예요. 일단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의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존재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존재자들, 존재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존재자로서 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발견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걸 존재자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존재자는 하이데거의 용어로서 이 존재자는 존재하죠. 이 존재자는 존재해요.
백상현도 존재자이지만 존재해요. 그렇다면 이 존재는 뭔가? 존재는 존재자의 존재예요. 하지만 이 존재자의 논리와 언어로는 파악되지 않는 게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대로 존재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긴 해도 존재자 세계의 보편성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존재의 보편성은 유의 보편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의 보편성. 유는 종류할 때 그 유죠. 자, 독일어는 이래요. Aber die Allgemeinheit von Sein ist nicht die der Gattung. 가퉁이 바로 유예요. 범주, 유형. 프랑스어로는 이래요. L'universalité de l'être n'est pas celle du genre라는 거예요. genre는 뭐냐면 여러분, genre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장르라고 불러죠. 장르가 뭐야? 이 영화의 장르는 뭐지? 라는, 이 작품의 장르는 무엇이죠? 라고 할 때 그 장르가, 그게 장르가 프랑스어의 그 genre예요. genre를 한국식으로 발음한 거죠. 장르. 그러니까 범주와 유형인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항상 이렇게 장르를 가르죠. 장르를. 좀 편한 표현을 쓰자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장르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 장르가 우리 흔히 어떤 영화나 예술 작품에만 그거를 포함시켜서 표현할 때 사용되어서 그렇지, 그냥 모든 것에 사용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의 장르가 있죠. 한국인 장르가 있어요. 미국인 장르가 있고, 남자 장르, 여자 장르가 있어요. 이 장르가 그렇게 각각의 유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유형, 종류를 나눈다라는 거죠. 독일어는 가퉁이라고 하고, 가퉁, genre, 가퉁. 범주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는 이런 존재자의 유형, 범주, 가퉁, 장르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파생적인 논점들이 제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긴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이렇게 얘기해요. 존재는 존재자가 유와 종에 따라서 개념적으로 분류 파악되는 한 존재자의 가장 윗단계의 지역을 한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존재는 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존재의 보편성은 모든 유적 형태의 보편성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다면, 만약에 존재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존재자를 규정하는 유적 형태의 보편성을 넘어선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넘어선다. 자, 이걸 프랑스어로는 트렁성데라고 하고 트렁성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독일어는 유버슈타이트인데 존재자의 세계에서 이리저리 범주를 나누고 구분을 해봤자 존재는 그 안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자의 세계를 초월한다. 유버슈타이트 한다라는 거죠. 트렁성드 한다라는 것이죠. 존재의 보편성은. 자, 그러니까 존재자들로부터는 존재가 추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존재자들의 세계를 분류하고 분절하고 파악하는 논리를 따라서는 존재자를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하이데거는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이걸 자크라강의 정신분석의 이론을 도입하면서 조금 더 쉽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존재자의 세계는 현실 세계예요. 리얼리티의 세계예요. 존재자의 세계는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존재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마이크도 존재이고 이 펜도 존재자이고 마이크도 존재자이고 종이도 존재자이고 다 존재자들인 것이죠. 야, 이 존재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나요? 종이는 종이의 종류가 있고 장르가 있는 거죠. 펜은 펜의 장르가 있고 다 종속 과목 강문계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분류법에 의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건 강의라는 종류인 거죠. 그 중에서도 인터넷 강의라는 종류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범주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컴퓨터 화면으로 혹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가 뭐야? 라는 이 범주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뭔가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왜 현장에 나가지 않지? 왜 현장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왜 현장에 나오라고 말을 하지 않지? 그러면서 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여러분들은 이 현실 세계에 적응을 못 하시는 거죠. 현실 세계에 적응을 하시려면 현실 세계의 존재자들을
구분하고 범주화하는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걸 이해시키는 것이 바로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는 처세술들인 거예요. 존재자들의 범주 구분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 유의 세계, 가퉁의 세계, 정의 세계는 결국 존재자를 나누는 단위의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셈하는 단위의 논리의 보편성, 알그마인하이트는, 이 보편성은 셈하는 보편성이라고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로 셈하는 보편성이라고 바디우는 표현을 하죠. 이 세상은 셈해져 있다는 거예요. 셈해지는 것이죠. 숫자로 셈해지고, 수치로 셈해지고, 범주로 셈해져요. 예를 들면 저는 남자로 셈해졌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여자로 셈해지는 것이죠. 범주 구분된다는 걸 바디우는 셈해진다라고 표현해요. 꽁떼라고 하죠. 꽁떼뿌앙이라고 해요. 하나로 셈해진다라는 뜻이죠. 하나로 셈해진다는 건 한 명이 셈해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의 기준을 통해서 셈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자의 세계를, 이 현실의 세계를, 이 현상의 세계를 분절하고 나누고 셈하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해서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일자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일자의 권력. 일자의 권력이 이 세계를 분절하고 범주화하고 가퉁으로 만들어서 정으로 만들어서 장르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세계를 아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셈하는 것을 일자라고 부르고 그 셈하는 것을 권력이라고 불러요. 셈해진 세상과 만나게 되는 것, 이미 셈해진 세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보편적이고 일자로 분절이 돼요. 그리고 그 권력의 가장 강한 형태를 가부장적 권력이라고 부르죠. 자, 그렇다면 이 세계를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조금 전에 제가 선명함 때문에 눈이 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aveuglante라는 표현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에비덩스 aveuglantes. 자, 이 선명한 세계는 결국 우리를 맑은 시각을 갖게 해주는가? 자, 어떤 의미에서는 맑은 시각을 갖게 해줘요. 어떤 의미에서 이 선명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절하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를 그다지 어둠 없이, 그다지 모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은 남자이니까 저 사람은 여자와 결혼할 테고, 저 사람은 여자이니까 저 사람은 남자와 결혼할 테고, 저 사람은 한국인이니까 부모에게 효도할 테고, 한국인이니까 적당한 나이가 되면 부모 말씀 듣고 결혼할 테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테고, 이렇게 할 테고 저렇게 할 테고, 모든 것이 범주화되어 있죠. 우리의 삶이 유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유형화를 지배하는 권력을 일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팔루스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조현병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 일자로 셈하는 권력이 없다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향유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카오스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편성은, 이 존재자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보편성은 나의 보편성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보편성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편성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유적 관계의 집합들은 언제나 하나가 다른 하나에 수렴하는 방식으로 귀속관계를 가지고 있죠. 귀속관계,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러한 방식으로 귀속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하이데거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러한 유적 관계의 최종적 단계에서 발견되는 것이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적 관계의 최종적 단계에서 발견되는 것은 존재자의 세계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주 상위에 존재하는 것을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오랜만에 미술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 이야기를 해보죠. 자,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름다운 뭐 조각품도 있고, 아름다운 회화작품도 있고, 아름다운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겠죠. 아름다운 인생도 있어요. 혹은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여자 있어요. 미라는 게 있어요. 미라는 거. 자, 이건 어떤 아름다움인가? 우리가 이렇게 이게 아름답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 아름답네요. 그 풍경화 참 아름답네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풍경화가 그리고 있는 이미지는 보편성에 가까운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가 보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은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 거죠. 자, 그 아름다움이 바로 존재자의 아름다움을 그린 작품이에요. 보편적인 아름다움인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으니까 그 작품은 존재자의 아름다움의 극점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인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렸던 한 화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의 젊은 시절 작품을 보세요.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천지창조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작품은 우리가 존재자의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거의 극점에 도달한 작품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존재자의 세계의 극점에 있는 미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화와 비율, 어떤 보편성에 근거한 아름다움의 체계를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 거죠. 심지어는 거기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까지도 넘어서는 최종점에 도달한 보편성의 비율, 인간이라는 것의 비율,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남성, 여성 구별할 것 없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질 수 있는 최종적인 아름다움의, 존재자가 가질 수 있는 최종적인 아름다움의 형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자, 그런데 이건 존재자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존재자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 현실 세계에서 통용되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를 먹게 된 미켈란젤로가 더 이상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되죠. 존재자의 세계에서 추론된 아름다움에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존재자의 세계, 즉 세속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아름다움의 보편성이란, 미켈란젤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깊어졌으니까 신앙적인 표현을 쓰자면 이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린 그림이 바로 같은 성당, 시스틴 성당의 천정화가 아니라 전면 벽화죠.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을 관찰해 보세요. 최후의 심판에는 원칙이 없어요. 논리가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보여주었던 존재자의 보편성이 없어요. 존재자들의 보편성이.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그 후기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 존재를 드러냈는가? 그렇진 않죠, 여러분. 존재는 없으니까. 자, 그럼 무엇을 했는가? 존재자를 붕괴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후기 작품에는 일그러진 이미지들만 나오는 거죠. 후기의 미켈란젤로는 거의 이제는 스타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림을 오히려 못 그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방식으로 존재에 접근하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에 접근하는가 하면 존재자의 보편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붕괴시키는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존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것만 보아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이란 무엇인가 하면 존재자의 문법과 존재의 문법은 일단 다르다라는 거예요. 존재자의 문법의 정점에 도달한다 해도 존재에는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존재자의 문법이니까 존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했는가? 존재자의 문법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존재에 접근하려는 궁여지책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존재자의 세계를 분절하는 일자에 의존하는 것이 결코 존재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미학적인 단초를 제공하는 방식이었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어요. 신학적인 단초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아주 평이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평이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설명의 방식이 될 수가 있겠는데, 자, 중세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중세 신학자들이 현실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떤 개념을 사용했는가? 그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이 프란젤리코의 작품을 분석하는 텍스트에서 제시했던 바로 그 개념, 비유사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디성블랑스라는 개념이 있죠. 디성블랑스라는 개념은 비유사성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인데, 그게 바로 중세의 신학자들을 사로잡았던 진리 개념이라는 거예요. 혹은 중세의 신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화가, 초기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 혹은 중세 말의 화가라고도 할 수 있는, 엄격하게 말한다면 스타일 면에서는 중세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프란젤리코와 같은 수도사이자 동시에 화가였던 그 사람이 추구하는 미의 관점이라는 것이 바로 비유사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중세 신학에서는 이렇게 언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현실의 세계를 지배하는 논리와는 닮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사하지 않다. 닮다라는 것은 호성블랑스죠. 닮음, 유사성이라는 뜻은 호성블랑스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속의 논리와, 즉 존재자의 논리인 거죠. 이 존재자의 논리, 이 세속의 논리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진리는 비유사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 신학자들은 현실에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려고 해요. 현실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현실에서 오히려 더럽고 추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가깝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드리는 아나구지아의 해석법이 등장하죠.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관념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텍스트를 읽어도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이미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 즉 존재자의 범주 구분을 통해서만 그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으로부터는 진리가 도출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명상을 통해서 그것을 창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표들의 논리가 아닌 무언가를 발명해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자의 세계를 분절하는 유의 개념을 통해서는 존재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그러한 논점은 자칫 실체주의적 신비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중세 신학이 사실상 그랬죠. 실체주의적 신비주의로 흐르는 경향이란 무엇인가 하면 존재자의 세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또한 지배받고 있는 이 현실의 논리의 세계가 아닌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실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언어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다른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하려는 경향이 바로 실체주의적 신비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온갖 종류의 사이비 종교들이 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는 거부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떤 감각을 중요시한다든지 이런 태도들 역시 사실상은 존재에 접근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강의에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걸만 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존재자의 범주 구분으로부터 존재가 도출될 수 없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존재를 실체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설명을 덧붙여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플라톤에서 시작된 이 존재의 물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보다 확장된 이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 그리고 그 둘 모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이 고대 두 철학자 이 존재론에 관련해서는 가장 선구적이었던 이 두 거인에 의해서 파악된 존재의 기본적인 모습은 뭐냐면 존재자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확한 태도였다라는 거죠. 존재는 존재자와는 다를 것이다. 존재자는 현실의 사물들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존재자라고 불러요. 이 존재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적 세계의 범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유적인 범주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종류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이 종류의 조건은 뭐냐면 각자가 다 다른 종류를 사용하면 이 범주 구분은 통용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편성이어야만 해요. 범주 구분에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뉘어진 것들을 우리는 존재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인 권력에 의해서 강제된 그래서 보편성을 획득한 범주 구분에 의해서 우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존재자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존재자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일단은 이 두 철학자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해 주었는데 자, 그런데 플라톤도 그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고 이 존재자가 아닌 이 존재를 어떤 통일성에 의해서 포착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태도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하나다라는 그 일자에 관여된 것이다. 일자와 유사한 것이다라고 이 존재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이데거가 설명을 이어나가기를 이후 헤겔에 이르러서는 이런 통일성, 이 존재에 관련해서 통일성을 부여하려는 이러한 태도가 헤겔에 이르러서 포기되었다는 거예요. 헤겔은 이제 더 이상 존재자의 세계의 사태 내용적인 범주의 다양성과 그 존재자와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존재를 통일성이 아니라 어떤 일자와 같은 것이 아니라 무규정성으로 파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순수다수성으로 파악하려고 했다는 거죠. 무규정성. 그러니까 존재는 규정될 수 없다. 존재는 그렇다고 통일성도 아니다. 라고
헤겔은 언급해 주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이 존재론의 진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는, 헤겔 이후로는 다시 존재의 문제는 은폐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존재라는 기표에 집중하는 태도는 병적인 것이고, 그러한 병적인 태도는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역사를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는 다시 망각되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망각은 선입견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그 선입견은 무엇인가 하면 마치 존재의 보편성이 존재자의 보편성인 것처럼 오해하는 태도. 다시 말해서 존재자를 다 알게 되면 마치 존재를 알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태도가 바로 첫 번째 선입견이라는 거죠. 그런데 엄밀한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관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존재자의 보편성이 존재의 보편성이 아니다라고 구분하면서 존재론이 시작되었지, 이 둘이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자의 범주 구분을 잘 알면, 그러한 지식을 많이 쌓으면 존재자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가 선입견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건 존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는 지식이 아니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가방끈이 엄청나게 길어봤자 그것과 존재를 이해하는 능력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이데거가 두 번째 선입견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두 번째 선입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의 1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 두 번째 선입견, forwardile, prejudice, 선입견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존재라는 개념은 정의될 수 없다. 사람들은 존재 개념의 보편성에서부터 이와 같은 귀결을 끄집어냈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합니다. 간단하고 이해가 쉽기도 하지만 그 쉬운 이해가 많은 복잡한 부분들을 파생시키는데, 이렇습니다. 존재 개념은 Sein이라는 der Begriff Sein은 정의가 되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undefinierbar, 데피니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규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말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께 해드린 설명을 떠올려 보신다면 일단은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존재자의 세계와 존재는 다른 거다. 존재자가 존재하지만, 그래서 그 둘은 거의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자를 지배하는 문법으로는 존재를 해명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라는 개념을 정의하려고 시도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 어떤 문법인가요? 존재자의 문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은 존재자의 문법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자이니까. 우리는 존재자이면서 동시에 존재자의 문법을 사용해요. 그런데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존재를 해명하고 설명하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정의하기 위해서는 존재의 문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문법은 존재자의 문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정의될 수 없는 거죠. 존재의 언어를 알기 전에는, 존재자의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자로서의 우리로서는 우리가 가진 언어로는 존재를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 개념을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쯤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거 비트겐슈타인이네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트겐슈타인이 바로 그런 논점을 전개시켰죠. 우리의 존재자로서의 문법을 논리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이 참과 거짓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제시하고, 그 한계 지점을 표지하려고 했어요. 비트겐슈타인은 그 한계 지점, 존재자의 문법, 범주 구분의 세계, 집합론적인 세계의 한계 지점을 표시함으로써 그 너머로 나아가려는 경향의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폭로하고 비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로 한국어로 읽어드리면 하이데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귀결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올바른 귀결이다. 뭐가 올바른 귀결인가 하면 존재는 정의될 수 없다. 존재 개념은 정의될 수 없다라는 것. 그거 맞다라는 거예요. 만일 정의가 규정하는 것, 뭔가를 정의하는 것이
최근유와 종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말이다. 자, 최근유와 종차 좀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라틴어로는 genus proximum 이 최근류고 종차는 differentiam specificam인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최근류는 닮은 것을 말해요. 최근류, 닮은 것들. 그리고 종차는 차이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분류하려고 할 때에는 닮음과 차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분류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분류법은 존재자의 분류법이라는 거죠. 최근위와 종차는 존재자가 분류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존재자가 분류되는 방식. 그런 존재자가 서술되는 식으로는 존재는 규정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는 정의상 더 고차의 개념들로부터 도출될 수도 없고 하위의 개념들에 의해서 서술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차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존재자의 세계에서 더 고차 혹은 존재자의 세계에서 더 하위 개념들에 의해서 존재는 그렇게 도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선입견이에요, 여러분. 선입견. 그래서 존재 개념은 규정되는 것이 어려워서 그걸 규정하려고 논하는 것은 무용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을 일부분만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아, 이건 비트겐슈타인의 이야기 같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얘기하려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한계 지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그 너머를 욕망하도록 만들려는 철학적인 시도였던 거지, 인간의 존재자의 세계의 언어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 존재자의 언어의 종차와 그 한계 구분법을, 분류법을, 닮음과 차이의 구분법을 통해서 그것을 논리학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언어의 세계를 완전히, 상징계를 완전히 선명하게 만들므로써 상징계 안에 우리를 완전히 가두어 버리려는, 즉 존재자의 세계 안에 우리를 완전히 가두어 버리려는 시도가 비트겐슈타인의 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계를 명확히 해야 그 너머를 정확히 욕망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은 존재자의 서술되는 세계의 논리를 명확히 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게 선입견인 이유는 우리가 존재자의 언어로 존재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는 규정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존재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지금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자, 존재자의 문법으로는 이 세계의 존재자들만 드러낼 수가 있어요. 자, 그건 맞는 얘기예요. 선입견의 일부분이고 어떤 가장 뭐랄까 핵심이 되는 논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건 타당한 건 맞는 얘기죠. 존재자의 문법으로는 존재자적 대상만을 출현시켜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의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는 오직 존재자의 언어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여러분, 언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정해야만 그걸 언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방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언어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자의 언어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존재의 언어라고 부르죠. 신의 언어.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소통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이 언어는, 물론 이 하이데거의 논점을 강의하는 언어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자의 언어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존재자의 언어는 우리가 그 존재자의 언어를 사용하게 만들므로써 우리 역시 말해진 존재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말해진 존재는 타자에 의해서 말해진 존재를 말해요. 그걸 존재자라고 부르죠. 타자에 의해서 말해진 존재. 그게 존재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자의 언어와 문법은 우리의 문법은 아닌 거예요. 내가 만든 문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적인 문법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이 존재자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이 만들어낸 문법이라는 거죠. 물론 그 누군가는 한 인간은 아니에요. 추상적인 체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추상적인 체계를 락강이 대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자는, 그러니까 혹은 존재자로서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일자의 언어 권력 혹은 권력의 언어 그 자체인 그것 외의 언어를 알지 못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존재자의 영역 내부에만 머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양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만을 사용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어는 누구의 언어인가 하면 대타자의 언어인 것이죠. 대타자의 언어는 권력자의 언어인 것이고 권력의 시스템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존재자의 세계의 일원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그 존재자의 세계에 귀속된다는 거죠. 종속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자, 즉 우리는 모든 존재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존재자는 대타자의 언어에 지배받는다라는 의미에서 대타자의 산물, 디자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산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의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즉, 이 세계, 이 현실 세계의 법과 규범에 의해서 셈해진 대상들, 그 대상으로서의 우리 존재, 혹은 우리 존재를 비롯한 모든 존재자들을 산물이라고 불러요. 디자허라고 부르는데, 자, 이것이 결국은 존재자의 숙명이라는 것이죠. 이 세계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세계로부터 일탈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탈하고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자, 그런데 존재는, 자인은 이러한 대타자의 세계에 대해서 다시 타자적인 위상을 갖는다라고 설정해 볼 수 있어요. 자, 하나하나 다시 짚어봅시다. 자, 이런 이야기죠. 자, 락강이 왜 그것을 대타자라고 불렀는가를 설명해야만 여러분들이 존재자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프랑스어로 대타자란 뜻이죠. 오트르. 영어로 하면 other. 자, 여러분. 대문자를 써야 돼요. 대문자를. 대타자이니까 대문자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other라고 번역을 한다면, 영어로 한다면 대문자 o를 써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 대타자가 바로 존재자의 세계를 셈하는 권력이에요. 그 세계를 말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존재자의 세계를 셈하는 권력인데 왜 타자라는 용어를 썼는가? 왜 other라고 썼는가 하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항상 내가 아니라 타자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현실의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에 귀속시키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타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태어나면서 우리의 이름, 우리의 가족관계, 우리의 어떤 국적, 우리의 성별, 우리의 성별에 관련된 모든 뉘앙스들,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저래야 돼라고 하는 모든 관념들과 규범들을 누가 우리에게 강제했는가 하면 나 자신은 아닌 거예요. 일단은 부모님이죠. 하지만 부모님도 부모님이 만들어낸 법은 아닌 거죠. 부모님이 만들어낸 법은 결코 아닌 거죠. 부모님들도 어딘가에서 배운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그럼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그럼 조부모님으로부터 배웠으니까 조부모님이 대타자인가? 그것도 아닌 거죠. 조부모님은 조부모님의 부모님에 의해서 그것들을 배웠고, 그렇다면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에 누가 있는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언어에 권력이 있다는 거죠. 언어에 대타자가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체계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그 추상적인 체계가 바로 타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대타자예요. 혹은 제가 드리는 설명, 좀 더 쉬운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여자는 뭐 이래야 되는데, 남자는 저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물어보죠. 그거 누가 그런 거야?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그렇대.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렇대. 그러니까 항상 타자인 거예요. 항상 누군가 타자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에게, 그 타자에게 물어보면 항상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큰 타자가 그렇게 이야기한대 라고 말하는 식으로 그 규정과 규범의 정당성을 해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큰 타자인 것이죠. 큰 타자. 자, 이 큰 타자가 존재자를 범주구분해요. 존재자를 지배하는 것이죠. 존재자의 세계를 만들어내요.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존재자와 존재는 비유사성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존재자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대타자라고 부른다면 존재는 이 대타자에 대한 대타자겠네 라고
설명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를 지배하는 이 존재자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만약에 타자 권력이라면, 대자 빼고 그냥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타자 권력이라면 존재는 이 타자 권력과 다른 것이잖아요. 비유사성인 것이니까 이 타자 권력에 대한 타자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타자이겠죠. 그러니까 이거겠죠. 로트 로트 타자의 타자. 그런데 일단 이건 대타자에 대한 타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타자가 대타자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존재는 그러면 뭔가? 존재는 대타자의 세계에서 존재자가 구성되고 있을 때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다. 존재는 존재자의 최상위에서도 발견되는 무엇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존재자를 지배하는 대타자에 대한 타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존재는 대타자에 대한 대타자인가 아니면 대타자에 대한 그냥 작은 타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대타자에 대한 대타자라면 존재 역시 보편성인 거예요. 존재 역시 일자인 것이고 통일성인 것이죠. 왜냐하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타자는 왜 큰 대타자인가 하면 보편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일관성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일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존재자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논리가 하나이니까 그 존재자의 언어를 쓰면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언어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타자라고 부르는 거죠. 큰 타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만약에 각각의 집안이, 각각의 지역이 다른 타자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다면, 다른 타자적 규범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다면 우리는 서로 만나면 마치 고양이가 개를 바라보듯이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타자의 세계의 특징은 일관성이고 보편성인 것이죠. 일자가 지배한다라는 거죠. 하나로 세마기가 기능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타자의 세계에 의해서 존재자가 등장해서 존재자가 서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존재는 이 대타자에 대한 타자라고 일단 가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정도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 존재는 대타자에 대한 대타자일까? 라는 질문은 그 존재는 대타자라는 일자의 권력에 대해서 다른 일자를 구성하는 어떤 것일까? 다른 통일성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초기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기의 철학자들. 혹은 중세 신학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대타자의 대타자는 있다. 라는 거예요. 대타자의 세계가 우리의 세속의 현세라고 한다면 그 바벨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 권력에 의해서 셈해진 우리의 존재는 신의 형상과 닮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타자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으니까, 즉 타락한 존재이니까. 자, 그런데 이 대타자에 대한 이질적인 것, 비유사성인 것을 타자라고 부른다면 그 타자는 하느님의 진리인 것이기 때문에 대타자라는 거예요. 통일성의 타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해겔에 들어와서 그러한 관점이 포기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이 포기되고 대타자에 대한 타자는 대타자는 아니구나. 통일성은 없구나. 일관성은 없구나. 그렇게 해서 하이데거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은 대타자에 대한 타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소타자다. 즉 작은 A다라는 거예요. 작은 A는 뭔가요, 여러분? 대상 A죠. 그렇게 해서 하이데거가 자크 락강의 존재론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뭐랄까요? 조금 골치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자꾸 뭐 대타자에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하나하나 일단은 논리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기본적인 구도는 명백하게 그려지실 수 있을 거예요. 존재자의 세계는 리얼리티의 세계다라는 것. 그리고 존재자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대타자라는 것. 대타자는 일자의 힘에 의해서
하나의 일관성으로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것. 그 하나의 일관성을 아버지의 이름이라고도 부르죠, 정신분석에서는. 그런데 이 하나의 일관성으로 지배되고 있는 존재자의 세계는, 거기서 통용되고 있는 문법은 존재를 규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걸 규정할 수 없는 거니까. 존재의 문법은 존재자의 문법과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선입견이 일견타당하다라는 거예요. 대타자의 언어로 대타자에 대한 타자를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대타자의 언어로 존재를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자의 언어로 존재를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둘은 다른 언어를 쓰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오래전부터 이 인간의 언어를 쓰는 이 현존재들이, 우리들이 현존재라고 하죠. 조금 뒤에 강의가 진행되면 이제 현존재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 다사인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 다사인들이, 이 현존재들이 자꾸 이상한 질문을 던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존재자의 세계, 우리의 존재자, 우리의 세계를, 이 리얼리티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대타자의 언어이지만, 그 대타자의 언어는 철저하게 언어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언어적 권력이라는 거예요. 언어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문득문득 우리에게 허상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은 그 대타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세계, 즉 언어적인 세계, 즉 상징계를 썽블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썽블렁. 썽블렁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가상이란 뜻이에요. 가상. 가짜란 뜻이죠. 즉 대타자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는 가짜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그걸 보다 확장시켜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과 연결시켜 보자면, 존재자의 세계는 썽블렁의 세계, 즉 가상의 세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자들의 세계는 가상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의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그 가짜의 냄새를 맡는 순간 그 너머를 찾아내려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 그게 죽음 충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가짜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은 가상에 의해서 지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가상인가? 왜 존재에 대한 사유가 자꾸 발생하는가? 왜 존재자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가? 하면, 이건 역시 락강의 논점이긴 한데, 존재자의 세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존재자의 세계가 왜 불완전한가 하면, 존재자의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존재자의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가 불완전한가 하면, 그 존재자의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는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하면 결여를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것이죠. 균열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것이죠. 즉 빗금쳐져 있다는 거예요, 대타자가. 그래서 락강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로트라는 것에 A를 따서 대타자의 기표로 사용하잖아요. 대타자의 표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대타자의 본질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빗금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균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바벨은 무너질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면 할수록 존재자의 세계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동시에 그 존재자의 세계의 불완전성까지 함께 느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면 할수록 존재자의 세계에 귀속되고 존재자의 세계의 현실성에 포섭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그러한 존재자의 세계를 의심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존재자와 현존재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강의가 될 테지만, 존재자는 대타자에 의해서 셈해진 세계를 살아가는 산물들을 이야기해요. 동물들도 존재자이고, 책상도 존재자이고, 그리고 나무도 존재자예요. 규정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자들, 대타자의 언어에 규정된 존재자들, 범주 구분된 존재자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존재자만 기이하게도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던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존재자의 영역을 넘어서려는 그러한 죽음 충동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자를 콕 집어서 하이데거가 다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존재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그러한 존재자만이 존재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자만이 존재자로 그냥 잠자코 살아가는 대신 이상한 병에 걸린다라는 거죠. 진리의 전염병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죽음 충동에 휩싸인다라는 것이죠. 즉 존재자로 만족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광기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존재라고 말해지는 존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존재의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존재라는 기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현존재란, 다사인이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존재자를 이해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이 존재자임을 이해하고 동시에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광적인 질문에 휩싸이는, 죽음 충동에 휩싸이는 언어적 존재라고 규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